한강 강변에 자리한 웅장한 대저택. 그곳에는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대지주 김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값비싼 비단옷을 걸치고 반짝이는 옷과 금으로 장식된 장신구를 몸에 걸쳤습니다. 그가 강변을 거닐기만 해도 사람들은 감탄을 내뱉으며 그의 화려한 옷차림과 위엄 있는 풍채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진사는 대지주답게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일하는 소장농, 머슴, 노비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들을 다루는 그의 손길은 언제나 차갑고 잔혹했습니다. 농사가 흉년이 들어도 아이의 병치레로 고통받는 집안이 있어도 그는 한치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소장료는 기한 내에 반드시 바쳐야 하오. 한 톨의 곡식도 빠짐없이 내게 넘기도록 하라. 그의 목소리는 마치 칼날 같았습니다. 소장농들의 표정은 절망으로 물들었지만 김진사는 그들의 눈빛조차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의 대저택 안은 언제나 떠들썩했습니다. 비싼 향과 비단으로 꾸며진 방, 하인들이 바쁘게 오가는 마루, 그리고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정자에서는 매일같이 손님들을 초대해 거창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에서 김진사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태도로 자신의 부와 권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허세와 사치는 그가 가진 불안과 두려움의 가면이었습니다. 김진사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대지주였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누구도 쉽게 들여다볼 수 없는 깊은 그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랫사람들에게 유독 고약하게 군 것은 바로 자신의 집안이 한 번도 벼슬에 오르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귀한 집안의 자제로 자라왔지만 벼슬을 지닌 집안 자제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항상 어딘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김진사 댁은 땅은 많지만 벼슬 한 번 하지 못했다더라. 그 말이 뼈아프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김진사는 누구보다 허례허식을 중시했습니다. 값비싼 비단옷을 걸치고 옷과 금으로 장식한 장신구를 몸에 걸쳤으며 마당에는 늘 화려한 잔치를 열어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지 사람들에게 과시했습니다. 내가 바로 한양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사내요. 벼슬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크고 자신만만했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는 초조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벼슬 한 번 하지 못한 자신과 집안을 무시할까 두려웠던 김진사는 소장농과 머슴들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내 땅에서 일하면서도 감히 나를 우습게 볼 셈이냐? 그의 말 한마디에 머슴들은 고개를 깊숙이 숙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흉년이 들었을 때에도 소장료는 기한 내에 반드시 바쳐야 하오.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감히 한 톨이라도 빼먹겠다는 것이오.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의 소장농들은 절망했고 아이 울음소리가 마을을 메워도 김진사는 한치의 연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저택은 언제나 떠들썩했지만 그 속에서 김진사는 늘 허전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잔치를 벌여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재물을 부러워해도 가슴 한켠을 채우는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공허함을 감추기 위해 그는 더 화려한 옷을 입었고 더 큰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웃음이 얼마나 공허한지, 그리고 그 허영 속에 얼마나 깊은 열등감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이것이 바로 김진사가 사람들에게 강압적이고 고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오랫동안 감추어온 간절한 바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을 장원급제시켜 한 번도 벼슬에 오르지 못한 집안의 명예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처 사이에서 낳은 외아들 김진돌. 진돌은 태어나면서부터 남달랐습니다. 총명하고 똑똑하기로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고 그를 익히는 속도도 남달라 일찍이 한문과 사서삼경을 술술 읽어내렸습니다. 이 아이야말로 내 집안의 영광을 드높일 상스러운 자식이로다. 김진사는 진돌을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진돌은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동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 때에도 그는 늘 서책 앞에 앉아 붓을 들고 글을 읽었습니다. 요순시대의 어지름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공자의 도는 천하를 깨우친다.
또박또박 글을 읽는 목소리에 김진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유한 집안 덕분에 진돌은 부족함 없이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명망 높은 서생들을 집으로 불러 그를 배우게 했고 한양 최고의 서책을 손에 쥐게 했습니다. 이 아비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우리 김씨 집안을 벼슬이 있는 가문으로 만드는 것이니라. 김진사의 말에 진돌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날마다 아들이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읽는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만족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진돌이 붉은 비단 관복을 입고 한양 거리에서 위풍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내 집안도 대대로 벼슬을 지닌 명문가로 거듭날 것이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그림자 뒤에는 진돌의 깊은 한숨과 묵묵한 고통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기대와 바람은 너무나 무거웠고 진돌에게 주어진 길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벼슬길. 그것이 진돌의 운명이자 김진사가 이루려는 집안의 명예였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김진사가 평생을 꿈꾸던 순간 그의 집안에서 처음으로 관리가 배출된 것입니다. 김진돌은 16 어린 나이에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를 이루었습니다. 한양 거리에는 김진돌의 이름이 쏟아졌고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 장원을 차지한 그의 총명함을 입에 담기 바빴습니다. 과거 시험 장원 급제자가 발표된 날 김진사의 저택에는 이른 아침부터 축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김진사는 비단 옷을 입고 옥으로 장식된 관을 쓰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이 몸이 바로 장원급제자의 부친이요. 내 집안도 드디어 벼슬이 있는 집안이 된 것이요. 목소리는 드높았고 표정은 환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 속에서도 김진사의 마음을 진정으로 채운 것은 아들의 성공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내 위상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구나. 누구도 감히 김진사 댁을 함부로 입에 담지 못할 테지. 김진사는 그저 자신의 체면과 명예가 지켜졌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장원 급제 후 관직에 오른 김진돌은 한양의 관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그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벼슬길로 가는 것이 마치 운명처럼 정해져 있었지만 그 길이 과연 자신의 것이었는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김진돌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김진사의 뜻에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늘 서책과 붓으로 시작해 밤늦도록 글을 읽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너는 반드시 장원급제를 해야 한다. 우리 김씨 집안에서 벼슬을 지닌 자가 나와야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마치 명령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반복된 말이었기에 진돌은 꿈속에서도 그 목소리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진돌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벼슬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아버지의 기대는 그의 삶 전체를 옥죄는 굴레와도 같았습니다. 친구들이 뒷산에서 연을 날리고 강가에서 웃으며 물놀이를 즐길 때에도 진돌은 홀로 방 안에 갇혀 붓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진돌은 그저 순응하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는 아버지의 뜻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관직에 오르는 것이 과연 자신의 길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욕망을 위한 희생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린 마음에도 현실을 모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과거에 급제하면 내 삶이 나아질 것이다. 관리라는 신분은 나에게도 이로운 일이다. 진돌은 자신을 달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벼슬길이 아버지를 만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길일 수 있다고 믿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장원급제를 이루고 관직에 올랐습니다. 한양관리로 발탁된 그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젊은 관리가 되었지만 그 마음 한켠은 텅 빈 듯 공허했습니다. 그날 밤 관청에서 돌아온 진돌은 홀로 등을 켜고 앉아 창밖으로 한양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이 결코 자유롭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만의 길을 걷고 싶다. 진돌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아버지 김진사의 욕망과 집안의 기대에서 벗어나 진정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김진돌이 과거 장원 급제하여 한양의 관리가 된 후에도 김진사의 간섭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관리는 자고로 체면을 지켜야 하는 법이다. 사람을 대할 때도 옷을 입을 때도 글을 읽을 때도 남달라야 한다. 김진사는 아침마다 아들에게 훈수를 두었습니다. 진돌이 관청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하면 그의 옷깃을 붙잡고 작은 흠결이라도 잡아내려 했습니다. 도령, 오늘은 관청에서 어떤 관원들과 만나겠느냐? 지위 높은 이들에게는 반드시 존대와 예를 갖춰야 한다. 진돌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간섭은 단지 업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진돌의 혼인 문제에까지 발을 들였습니다. 명망 높은 집안의 교수들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한다. 벼슬이 있는 집안은 어울리는 혼처가 있어야 하는 법이다. 그러고는 마치 경연이라도 열듯 한양의 이름난 집안에서 온 새색시 후보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진돌 앞에 데려왔습니다. 도령, 이 아씨는 대사원 댁 따님이시다. 예의 바르고 글도 잘하시니 안성맞춤이로다. 오늘은 호조 판서의 손녀가 온단다. 예쁘고 단정하니 잘 보아두어라. 진돌은 관청에서 돌아와 잠시나마 쉬려 할 때조차 낯선 아씨들과의 맞선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정작 그는 누구와도 마음을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관청에서 고된 업무를 마치고 돌아온 진돌이 안채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문을 열자마자 다과상에 앉아있는 낯선 여인과 마주쳤습니다. 김진사가 웃음을 띠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령, 오늘은 한성부 반윤의 둘째 따님이시다. 얼굴을 뵙고 나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야. 진돌의 이마에 굵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두십시오. 업무로도 벅찬데 더는 이런 자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김진사는 듣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그리 하는 것이냐? 관리된 자로서 마땅히 가문에 어울리는 여인을 맞이해야지. 그날 밤 진돌은 홀로 방 안에 앉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는 모습이 마치 그의 마음처럼 흔들렸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가? 벼슬을 얻은 것이 내 뜻이었는가? 아니면 아버지의 욕심 때문이었는가? 아버지의 끝없는 간섭과 통제에 그 속에서 진돌은 벼슬길이 자신에게 과연 축복이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쏟아부었던 노력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느라 잃어버린 자신의 삶,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다가왔습니다. 진돌은 처음으로 자신이 관리가 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복을 입고 한양 거리를 걷는 그 모습은 세상 누구보다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진돌에게 그 무게는 참기 힘든 짐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점점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김진돌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는 숨조차 쉴 수 없다는 것을. 이곳은 나의 집이 아니다. 내 삶을 살겠다. 그는 새벽녘이 되자 관복을 벗고 간소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몇 자루의 옷까지만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화려했던 한양의 대저택은 등을 돌린 채 멀어져 갔습니다. 한양의 거리를 벗어나니 마음은 가벼워졌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관청의 기름진 식사와 따뜻한 방이 아닌 길 위에서 마시는 찬 공기와 허기진 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진돌은 불황자처럼 이리저리 떠돌았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걸었고 길가에 핀 들꽃조차 부러워할 만큼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끝에 한강 강변에 다다른 진돌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배고픔은 극에 달했고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강물은 잔잔했지만 그의 마음은 깊은 수렁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은한 향기와 함께 아리따운 처자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햇살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하얀 고름을 맨 옥색 저고리의 고운 치마자락이 바람에 살짝 흩날렸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곳에서 이리 초췌한 모습으로 계십니까? 맑고도 부드러운 목소리가 진돌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진돌은 고개를 들어 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걸음걸이가 휘청거려 따라와 보았더니 그녀는 다소곳이 손에 들고 있던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군고구마 2개가 따뜻한 김을 내며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서 싸온 고구마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허기를 달래시기에는 충분할 것입니다. 진돌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낯선 이가 건넨 따뜻한 마음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허기진 배가 이성을 잃게 했는지 그는 주저없이 고구마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손끝에 닿자마자 입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달큰한 고구마의 맛은 그동안 쌓였던 외로움과 피로를 단숨에 녹여냈습니다.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고 처자가 얘기했습니다. 전 조소양이라 합니다. 그 이름이 바람결에 실려 진돌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향기로운 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진돌의 마음 한편에서 무언가 잔잔하게 일렁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한양의 집에서조차 느껴본 적 없는 따스한 온기가 이 낯선 여인 조소양의 손길에서 전해졌습니다. 한강 강변에 앉아 두 사람은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진돌은 고구마를 먹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고 소박한 순간이 내가 바라던 자유로움이 아니었을까? 어찌하여 멀쩡한 사내분께서 정처 없이 이리 떠도시는지요? 소양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 속엔 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돌은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사정이 좀 있어 이렇게 떠돌고 있습니다. 본디 한양에서 관리 일을 맡았으나 지금은 마땅한 거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소양은 살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관리이셨습니까? 그러한 분이 지낼 곳도 없이 강변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니요. 진돌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관리라는 것도 별것 아니더이다. 사람이 편히 쉴 집이 없으면 무엇이든 허사 아니겠습니까? 소양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강가를 바라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실은 저 또한 얼마 전 아버님을 여의고 집에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집이 크지는 않지만 괜찮으시다면 제 집에서 당분간 머무르셔도 좋습니다. 진돌은 그 말을 듣고 놀란 듯 소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저를 그렇게까지. 소양은 살며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내분께서 이리 초췌하게 떠도는 것을 두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때마침 집도 적적하여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던 차입니다. 진돌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낯선 여인의 집에서 머문다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친 몸과 마음을 쉴 곳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소양의 따스한 눈빛과 진심 어린 말투에서 거짓이나 다른 의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민폐가 되지 않는다면 며칠 신세를 지겠습니다. 진돌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양의 뒤를 따랐습니다. 한강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진돌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설렘과 미묘한 안도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진돌은 조소양의 따뜻한 말과 미소에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햇살에 비친 소양의 옅은 미소는 여느 양반집 교수와는 다른 편안함과 온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소양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꾸며진 집이었고 담장 너머로 붉게 핀 해당화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입니다. 비록 크지는 않지만 지내시기에 부족함은 없을 것입니다. 소양은 문을 열며 웃었습니다. 진돌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처럼 아늑한 곳이면 어디라도 족합니다. 고맙습니다. 집안은 소양의 성품을 닮은 듯 깨끗하고 단정했습니다. 진돌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받아들고 작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마루 끝에 걸린 발이 흔들렸습니다. 진돌은 모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찌 이렇게 편안한지 한양의 대궐 같은 집보다 이곳이 훨씬 좋습니다. 진돌이 속마음을 털어놓듯 말하자 소양은 빙긋 웃었습니다. 사람이 머무는 곳은 곁에 누가 있느냐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 진돌은 모처럼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소양의 집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진돌은 매일같이 관청에서의 고된 업무를 마치고도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양의 분주한 거리를 지나 소양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언제나 가벼웠습니다. 소양의 집 앞에 다다르면 은은한 등불이 그의 귀가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는 소양의 모습은 마치 오랜 부부와도 같았습니다. 밤이면 소양은 작은 등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고 진돌은 책을 펼쳐 글을 읽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메운 촛불의 온기와 함께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자연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진돌은 문득 자신도 모르게 생각했습니다. 이토록 따뜻한 하루하루가 계속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구나. 소양이 내어준 밥상 위에 정갈이 놓인 따뜻한 국과 나물 그리고 작은 미소. 진돌에게 그것은 한양의 화려한 궁궐보다도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서로의 숨결과 미소가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린 한 집의 부부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달빛이 창호지 너머로 은은히 스며들던 저녁, 진돌과 소양은 마루 끝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간단한 안주와 청주 한 병이 놓여 있었고 잔잔한 강물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진돌과 소양은 상을 놓고 앉아 함께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진돌은 청주 한 잔을 단숨에 넘긴 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양은 그런 진돌의 모습을 지켜보며 잔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그늘 속에서 살아왔소. 진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오래 묻어둔 고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글을 읽고 과거를 준비했지요. 결국 관리가 되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소. 이제는 혼인까지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 하니 숨이 막혀 견딜 수가 없구려. 소양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진지한 눈빛으로 진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고초를 겪으셨다니 그런 집안에서 어찌 이리 올곧게 자라셨단 말씀이십니까? 진돌은 그 말에 쓴웃음을 지으며 잔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모금 들이켜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생각하오. 진정한 사내라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혼인을 맺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니겠느냐고.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늘 명망 있는 집안과의 혼인을 바라고 계시지.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소. 그 순간 소양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은 술기운에 데워진 공기와 달빛이 어우러져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진돌은 술기운에 달아오른 얼굴로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소양이, 나는 그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도 소중하오. 만약 내 곁에 머물러 준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겠소. 소양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이내 고개를 들어 진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리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함께할 운명이었던 것처럼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촛불 하나가 방 안을 은은히 비추었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진돌과 소양은 어느덧 부부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침이면 진돌은 관청으로 향했고 소양은 집안일을 돌보며 그를 기다렸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의 존재는 점점 더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소양은 문득 마루 끝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작은 집에서 지내는 것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양반가의 자제이신데. 진돌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불편하다니 무슨 말을 하시오.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하오. 이 집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보다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내겐 더 소중하오. 진돌의 말에 소양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양은 진돌에게 조심스레 다가와 한참을 망설이다 말을 꺼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소양이? 소양은 깊은 숨을 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진돌은 놀란 눈빛으로 소양을 바라보다가 이내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손을 뻗어 소양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이요. 우리가 부모가 되는 것이요?
소양은 부끄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돌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그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소.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하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소양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농민의 딸입니다. 김진사 어른을 뵐 자신이 없습니다. 진돌은 소양의 어깨를 감싸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양이 걱정할 것 없어. 내 아버지께는 그대가 양반가의 처자라고 말씀드릴 것이오. 아버지께서도 양반가의 혈통이라는 말만 들으시면 혼인을 허락하실 것이오. 소양은 놀란 눈빛으로 진돌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진돌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이미 결심했소. 그 어떤 것도 우리 사이를 가를 수 없어. 나는 진정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혼인을 하는 것이 사내의 도리라 믿소. 나와 함께 합시다. 소양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진돌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방님, 달빛이 어스름하게 내려앉은 마루 끝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진돌의 따뜻한 손길이 소양의 떨리는 손을 감쌌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진정한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진돌의 결심은 단단했고 소양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진 그날 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그리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진돌과 소양 사이에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진돌은 처음으로 품에 안아본 아이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 깊숙이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자신의 핏줄, 자신의 분신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양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사랑의 결실이네요. 서방님과 꼭 닮았습니다. 진돌은 아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아들 된 도리로 아버님께 인사를 드려야겠소. 집안의 대를 잇는 아들이 태어났으니 아버님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것이오. 같이 아버님을 찾아뵙시다. 소양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관청 일이 바쁘시니 제가 먼저 아이를 데리고 다녀오겠어요.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고 집안일도 돕고 있겠어요. 서방님께서는 일 마치시고 천천히 오세요. 진돌은 소양의 마음 씀씀이에 감탄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일만 끝내는 대로 곧장 가겠소. 아버님도 그대를 만나면 틀림없이 좋아하실 것이오. 소양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진돌은 관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동안 겹겹이 둘러싸였던 굴레가 하나씩 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구나. 진돌은 그렇게 생각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돌은 일을 마치고 설레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께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보여드릴 생각에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의 얼굴에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마치 사람의 기척이 전혀 없는 듯 적막했습니다. 소양이? 아버지? 진돌은 목소리를 높여 불러보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레 안채로 들어가자 뜻밖의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김진사는 마루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종이가 들려 있었고 두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위험을 잃지 않던 그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 처와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진돌은 급히 다가가 물었지만 김진사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밀 뿐이었습니다. 진돌은 편지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진사 댁에 드립니다. 나는 조소양입니다. 당신께서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내 아버지는 조씨입니다. 예전 당신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던 소작농이었지요. 하지만 당신은 끝없는 욕심으로 소작료를 늘리고 또 늘렸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은 나는 세상에 홀로 남았습니다. 당신에게 복수를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외동아들 김진돌. 나는 그의 곁에 다가가 마음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대를 잇겠다고 자랑할 그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내가 직접 없앨 것입니다. 당신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가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당신의 모든 자랑과 위신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 떠납니다. 다시는 찾지 마십시오. 편지를 다 읽은 진돌의 손은 축 늘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진돌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웃음, 따뜻했던 손길, 아이를 안으며 기뻐하던 그녀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님,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진돌은 김진사를 향해 외쳤습니다. 하지만 김진사 역시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과거에 대한 절망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대문을 박차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렇게 절박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집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분명 웃음소리와 아기의 울음소리가 가득해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인기척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소양아! 소양아! 어디 있느냐? 진돌의 목소리가 텅 빈 집안에 메아리쳤습니다. 부엌에도 방 안에도 마당에도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옷가지 하나, 아기의 작은 물건 하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애초에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진돌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는 두 손으로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고통과 분노,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와 온몸을 찢는 듯했습니다. 내 인생을, 내 사랑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아이마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소중했던 모든 것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오열한 끝에 진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말랐지만 그 얼굴에는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빛나던 눈빛은 빛을 잃었고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얼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관리가 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바람대로 관직에 올라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아이도 없는 자리에서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다 끝났다. 진돌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행복했던 추억들이 서린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김진돌은 세상과 등을 지고 떠돌이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지위도 내려놓은 채 한 줌의 의미도 찾지 못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한때 조선의 장원급제를 했던 젊은 관리는 이제 길가에 주저앉은 떠돌이로 전락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얼굴은 피폐해졌고 마음에는 깊은 상처만 남았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도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김진돌의 모습은 누구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버렸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카락, 거칠해진 피부, 헐거워진 옷차림. 언제나 당당하던 그의 걸음은 이제 축 처진 어깨와 무거운 발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눈빛에는 더 이상 생기가 없었고 그저 바람에 떠도는 풀잎처럼 삶을 부유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돌은 마지막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끝내야겠구나. 삶에 더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원래 살던 동네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했던 기억이 깃든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곳으로 향했죠. 그리하여 다시 동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여러 동네 아이들이 한 아이를 괴롭히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린 사내아이 하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몸짓으로 연신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지만 아이들의 놀림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결국 그는 무겁게 한 발짝을 내디뎠습니다. 거기 그만들 하지 않겠느냐? 낯선 목소리에 아이들이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초라한 차림새의 깡마른 사내를 보고는 잠시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큼은 강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돌은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느냐? 그 말에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 작은 손가락으로 눈가를 훔치는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진돌은 아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문득 숨이 멎을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선명한 눈매, 작은 코, 그리고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을 닮은 듯한 미소였습니다. 진돌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디 계시느냐? 아이는 주저하다가 작은 손으로 골목 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집에요. 3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집. 마지막으로 소양과 함께 지냈던,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곳이었습니다. 김진돌은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하게 소용돌이쳤지만 발걸음만은 더없이 단단했습니다. 진돌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발걸음으로 그 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밀었습니다. 낡은 대문 너머로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삭바느질을 위해 널어둔 헝겊과 실타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 작은 나무문이 열려있는 방 안에서 누군가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바느질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조소양이었습니다. 머리를 틀어 올린 채 고요히 앉아있던 그녀는 문가에 선 김진도를 발견하자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굳어버렸습니다. 손에서 바늘과 실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진돌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양은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어깨가 떨리기 시작하더니 끝내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돌은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나는 분명 그날 당신과 아이가... 소양은 끝내 얼굴을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서방님을 속이려 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아들이라면 김진사의 대를 잇는 아이를 낳고 그렇게 복수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양은 고개를 들며 붉어진 눈으로 진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께서 보여주신 따뜻함에 진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감히 서방님을 해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다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진돌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깊숙이 새겨진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틈새로 따스한 무언가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 아이요? 소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진돌은 주저앉아 눈앞에 서 있는 어린 사내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도 처음 보는 사내의 품에 안겨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작게 몸을 기대었습니다. 진돌의 두 팔은 결코 풀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헤어지지 맙시다. 난 이제야 알았소.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였소. 진돌은 떨리는 손으로 소양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다릅니다. 그분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소양은 그제야 고개를 들며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서로의 상처를 따스하게 감싸주는 것처럼. 오랜 세월의 오해와 복수심 그리고 슬픔이 모두 그 순간 풀어졌습니다. 김진돌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우리의 시작이요. 김진돌은 이제 더 이상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위엄 있게 관청을 드나들던 사내였지만 지금은 손에 흙을 묻히며 땀 흘려 농사를 짓는 평범한 농부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권세와 부귀도 지금의 삶보다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초가집에서 아내 소양과 아들 종환이와 함께하는 나날이 진돌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 진돌은 밭으로 나가 괭이를 들었습니다. 따가운 볕 아래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밭두렁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와 아이의 웃음소리에 진돌의 마음은 그저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아, 너는 그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마음껏 놀거라. 진돌은 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겪었던 억압과 강요는 결코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자유롭게 두었습니다. 가끔 아들이 대나무 칼을 들고 뛰어놀 때도 마을 뒷산에 올라 소리치며 뛰어다닐 때도 진돌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소양은 집안에서 바느질을 하며 그런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진돌과 함께하는 일상은 소양에게도 안식을 주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품었던 칼날 같은 마음은 이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와 남편이 웃는 얼굴을 볼 수 있는 오늘이 충분했습니다. 진돌은 때때로 소양과 함께 밥상을 마주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허름한 반찬거리뿐이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소양은 그저 미소 지으며 술잔을 따랐습니다. 따뜻한 봄날이면 세 사람은 마당에 피어난 꽃을 보며 웃었고 가을이면 함께 들판을 거닐며 바람을 맞았습니다. 한때 김진사의 대지였던 넓은 들판은 이제 다른 농민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진돌은 그곳을 지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켠이 가벼웠습니다. 아버지의 욕망이 만든 땅에서 더는 고통받는 이들이 없다는 사실이 진돌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낡은 초가집 마루에 세 식구가 앉아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는 그 순간 진돌은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권력도 재물도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 평범한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하여 김진돌은 그렇게 참된 아버지로, 사랑하는 남편으로, 그리고 온전한 자신으로서 살아갔습니다. 야다마 씨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시려면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